눈이 내리는 겨울의 밤, 변두리 외딴 집의 거실에는 벽난로가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오랜 벗이 찾아왔습니다. 인도에서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고 돌아온 모리스라는 사내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천장 깊이 아껴두었던 좋은 술을 꺼내왔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혀가 풀릴 무렵 노인이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무릎을 쳤습니다. 가만, 자네 언젠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나? 무슨 손인가 하는 고릴라 손이었던가? 원숭이 손일세. 사내가 짧게 바로잡고는 더는 묻지 말라는 듯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떠오른 호기심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게 대체 뭐길래 그러느냐고 노인이 자꾸 묻자 사내는 마지못한 얼굴로 주머니를 뒤져 무언가를 꺼내놓았습니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작은 원숭이 손이었습니다. 미라처럼 오그라든 그것을 보고 노인은 징그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고 그의 아들은 신기한 듯이 집어들었습니다. 모리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만지시오. 내가 알기로는 어느 늙은 스토슨이 그것에 주문을 걸어놨다고 하오. 사람의 운명은 모두 정해져 있으며 그것을 거스르는 자에겐 슬픔만이 돌아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 세 사람에게 저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도록 만든 물건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소원을 빌어봤느냐고 노인의 아들이 묻자 모리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곤 그래, 빌어봤었지. 그리고 이루어졌다네. 모리스가 들고 있는 잔이 이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곧이어 모리스는 벼란간 그 손을 벽난로의 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노인이 황급히 몸을 굽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모리스는 태워버리는 게 낫다고 말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불에다 던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셨으니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분별이 있으시거든 다시 불 속에 던져 놓으십시오. 그래도 노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어떻게 비는 거냐고 물었고 모리스는 마지못해 일러주었습니다. 오른손에 쥐고 높이 들어 소리내어 빌면 된다고.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중하게 빌라고 노인의 팔을 붙잡고는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내가 마지막 기차를 타러 떠난 뒤 가족은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집에 남은 빚이 200파운드쯤 되니 그 돈을 빌어보라고. 그러자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200파운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원숭이 손이
노인의 손 안에서 뱀처럼 꿈틀거렸다는 겁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그것을 가족은 두려운 듯 바라보았지만 방 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 다행이라 여기며 그날 밤 세 식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겨울 햇살이 환하게 들이쳤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그 마른 원숭이 손은 찬장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평소처럼 일터로 나갔습니다. 큰 기계를 다루는 공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낮이 되었고 노인의 집 앞에 웬 낯선 신사가 서성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실크 모자를 쓴 사내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 돌아서기를 거듭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부인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내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다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노라 겨우 밝혔습니다. 순간 부인은 까닭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부인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드님께서 기계에 휘말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다만 이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이 그 뜻을 알아챘을 때 사내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대한 톱니에 소매자락이 빨려 들어갔고 뒤이어 몸까지. 사람들이 기계를 멈췄을 때는 이미 늦었고 수습한 것은 하반신 뿐이었다고. 그저 그렇게만 전하고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위로의 뜻으로 보상금을 전하겠노라 했습니다. 얼마냐고 노인이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200파운드라고 사내가 답했습니다. 부인의 비명조차 들리지 않는 듯 노인은 쓸쓸히 웃다가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습니다. 노부부는 멀리 떨어진 새 묘지에 아들을 묻었습니다. 차마 아들의 시신 상태를 볼 수 없어 관은 끝내 열지 못한 채였습니다. 집은 어둠과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끝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들의 죽음을 실감조차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잠에서 깼는데 곁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오라 다독여 막 졸음에 빠져들 무렵 아내가 벼랑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2가지 소원이 남았다고. 어서 그것을 가져와 아들을 살려내자고. 아내는 미친 사람처럼 외쳤습니다. 노인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첫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둘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며 기어이 노인을 떠밀어 아래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노인은 어둠 속을 더듬어서 벽난로 위에 그것을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마른 살갗의 감촉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벽을 더듬은 끝에 겨우 그것을 들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원을 빌라고 아내가 다그쳤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손이 또 한 번 꿈틀하더니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창가로 달려가 블라인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응시하는 아내를 곁눈질하며 몸이 얼어붙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초가 다 타들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흔들리더니 꺼졌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노인은 이상하게 구원받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이윽고 포기한 듯 곁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이 시계 초침 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을 만큼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들렸습니다. 노크라기엔 너무 둔탁한 무언가로 문짝을 들이받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와 아내를 깨웠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는 아내에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쥐소리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끝내 온 집이 흔들리도록 소리가 났습니다. 누워있던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이 왔다며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쪽으로 달려가는 아내를 노인이 한 발 앞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정신 못 차리는 아내의 두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잊었는가? 기계가 그 아이를 어떤 꼴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래서 관조차 열지 못하고 묻었던 걸 잊었느냐고. 우리는 두 번째 소원도 잘못 빌었어. 그저 살려달라고만 빌었다고. 멀쩡한 모습으로 되살려달라고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저 문 밖에서 문짝을 들이받고 있는 저것이, 땅에 묻은 지 일주일 된 저것이 대체 무슨 꼴을 하고 서 있겠느냐고. 아내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내는 짐승처럼 몸을 비틀어 노인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래층 빗장이 삐걱거리며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높이 달린 걸쇠에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이름을 외치며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미친 사람처럼 마룻바닥을 기어다니며 원숭이 손을 찾았습니다. 저 문 밖에 있는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노인은 마침내 그것을 찾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을 내뱉었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여운이 잠시 집 안을 휘감았고 의자를 치우고 빗장을 풀어 문을 활짝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계단 위로 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커다란 아내의 통곡이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달려 내려갔을 때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쌓여 있는 눈과 길가의 눈에는 누군가 왔던 발자국과 간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맞은편 길에 가로등 하나의 불빛이 쓸쓸하고 텅 빈 길 위로 흔들리며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